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발표문 사망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 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 석유화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5당 청와대 오천에서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는 뭔가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도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받아들였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하고 보조를 안 맞춥니까? 그동안 외쳤던 한미동맹에서 미가 미국 아닌가요? 미나리인가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른 뉴스들이 워낙 크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 문제인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야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죠. 네, 오천회동을 열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어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공개된 거 풀 버전으로 봤는데, 보다가 정말, 뭐랄까요, 황당한 지점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서 오천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군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뭘 하든 간에 북한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대로면. 그리고 북한이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예전과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요. 논리는 일관되잖아요. 다른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어진 대화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청문회였죠. 청문회. 예,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는 사실상 청문회였고, 근데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거짓말이라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시간 벌기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여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굳이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군요. 예. 야당 입장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다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거나 그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전체 맥락으로 보지 않고 한두 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는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특보는 사퇴시켜라. 그 다음에 김영철 방남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안이 그런 거예요. 사과하라, 밝혀라, 사퇴시켜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은 4월 말이 남이 정하냐, 북이 정했냐, 누가 정했냐. 이면 합의가 있었냐, 이런 이면 합의 것들까지 있었냐, 물었습니다. 대북 접촉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다. 따지고, 북한과의 발표는 변함이 없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1년 안에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소도 북한이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수 없다. 이게 6개월 전보다 명백히 나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는 좀 다소 다른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안 되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보수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보수야당과 정반대의 스탠스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미공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상시 한미공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어제도 일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낙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방북 결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한마디로. 그런. 네,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잘한 거라고, 미라고. 예.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세진 쪽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북한 특사단이나 남한 쪽의 노력이라든가, 또, 다른 얘기 아니고,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인 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 가지라고 하고, 노벨상 가지라고 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한 때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나라고. 올림픽도 나, 뭐든지 나.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코멘트 나왔을 때도 예, 지금 대통령만이 유일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 예, 트위터에 쓴 내용인데요. 요즘은 헐리우드도 더 이상 이제 스타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고 먼저 유일한 셀럽은 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신 상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거기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북한 문제만은 통상 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만은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더나우트 미국 국무부에서도요.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어서 영어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중요한 뉴스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비망록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당시 형제가. 예. 직접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이 오가는 얘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자원외교나 또는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의 해외 투자 등등은 다 이상득 의원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디테일 혹은 뭐 그 돈 관련은 아들 이지영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진작에 싱가포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는데 당시 역할이 컸거든요. 예. 돈 관련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제가 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네, 쫓아가셨었죠. 예. 싱가포르 사무실도 찾아가고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부동산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네, 예.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지영 씨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예. 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 검찰 출석 앞두고서요. 관련된 전략들을 일부 알린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분은 평생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는 여전히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네. 삼성 소송 비대합은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그걸 쓴 적이 없다 안 썼다 모조리 다 부인하는 거죠. 단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컷 변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거짓말인 게 빵빵 드러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부인하니까요. 모조리 아무리 모든 정황과 상대방 진술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 왔고요 평생. 자 다음 수는요. 네, 차한상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인단 올렸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밝힌 바인데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이 다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예. 네,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관련되어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있어서 나머지는 짧게 제목 정도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지만요.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2011년 기자지방상에게 성추행 시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제가 특수관계인이라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관해서 관세 폭탄 부과 방침에 대해서 해당 업계조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업계를 위한 게 아닌 거니까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을 위한 조치니까 업계도 반발하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만 전해드리면요. 지난해 아베 정권 지지율 폭락 사태를 불렀던 사학 스캔들이 다시 한번 일본 정계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인터뷰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다루긴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YTN 노조 파업이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YTN의 한 간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삼성에 남겼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예. 자, 요 사태 노조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자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경님. 네. 우선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죠. 노조 파업은. 지금 뭐 파업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달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까, 벌써? 예, 벌써 두 달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싸웠던 언론사가 두 달째 파업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것을 넘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강아지도 화가 났나 보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그 파업은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겠고요. 예, 예. 연결한 김에 이제 여쭤본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받았는데, YTN에서. 대단한 특종인 거죠, 당시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삼성 측에 들고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당시 예, 상황. 간단하게, 그 얘기입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게 지금 뉴스타파 보도되기 전에, 예. 지금 YTN은 2015년 8월에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제보자가 YTN에 제보를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사회부에서 이거를 접촉을 했고 네. 이 사안의 엄중함을 보고 취재 기자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 당시 사회부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인 유재훈 실장이 이거를 보도를 무마하고 예. 제보자들과 접촉하면서 이 제보를 삼성에 예. 브로커 역할을 한 사실입니다. 삼성 브로커 역할. 충격적이죠. 브로커 역할을. 그 회사가 이걸 보도하도록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걸 삼성 측에 알려주는 중간 거강꾼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 기밀이나 취재 내용을 무마하고 그리고 외부에 삼성에 그 알려줌으로 해서 취재는 못하게 하고 결국 삼성에 그 제보를 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유재훈 실장이 했다는 역할입니다. 좀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성매매 동영상을 지고 제보를 했던 사람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안이 덮이도록 하는데 중간에 역할을 했다. 이런. 그렇게 바로 그 사안입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어떻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예. 이게 지금 뉴스타파 네. 보도에 밝혀졌는데요. 예.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네. 그 당시에 그 유재훈 실장이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용이 그런 녹취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삼성 쪽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쪽에 연락을 하면 확인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저랑 얘기하면서 결국에 삼성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유재훈 실장의 나중에 입장문에 보면 더 가관인 것이요. 회사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조준희 사장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예.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예. 사장에게 경화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 예. 그리고 나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의 제보가 왔고 그걸 무마하는 유재훈 실장이 나중에는 인사팀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 후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더 영전을 합니다. 결국에 이게 회사의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간부들이 보도를 무마하는데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보도 무마와 함께 외부의 브로커 역할을 회사가 집단적으로 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이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윤리를 더불어서 이건 범죄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상으로는 YTN 취재 기자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예. 네.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삼성 측으로부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유 실장이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 지금 예. 실장이 제보자, 지금은 구속상태 제3의 제보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제보자가 결국에 삼성 측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그 사안을 그 사람과 논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밝혀지면 유재훈 이 실장이 어떤 이유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가 밝혀져야 될 그 수사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유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당시 조준희 사장 역시 유 실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의구심이 아니라 지금 유재훈 실장이 회사의 입장에 따랐다라고 지금 벌써 본인이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을 따랐다는 말을 했습니까? 예. 지금 자기 본인의 입장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조준희 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요 간부들이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주요 행동대장이 유재훈 실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유 실장이 사안을 파악하고 사안이 크니까 사장이든 간부들한테 연락을 했고 거기서 사장이 혹은 간부가 이런 지시를 하여 삼성 쪽으로 넘겨주고 이 이제 파일을 들고 온 사람한테는 삼성한테 대가를 받고 이 정도에서 그치자 대신 취재 기자들한테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공장님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을.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YTN에서 벌어졌는데 그럼 이런 일을 포함하여 YTN에서 벌어졌던 그동안의 일들을 보며 지금 YTN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 사태가 지금 YTN의 노조의 파업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제 말은 성매매 건은 일단 노조 파업이 끝나고 공동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일인 것 같고, 그쵸? 파업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조사를 회사에서 요구했는데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측에 지금 주요 보직이 있는 사람이 유재훈 실장입니다. 이거는 공동조사의 사안이 아니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건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YTN 현 상황은요. 지금 2달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사실 사기 방송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일성 당시에 했던 얘기가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과연 YTN이 정상화 됐느냐, YTN 보도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주식이 공적 자본이 투입됐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된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그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재훈 실장과 지금 최남수 씨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기관, 방통위 적극 나서야 됩니다. 도대체 이 2달이나 가는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고통스럽고 탄압받았던 언론사입니다. 더 이상 이 최남수 씨와 유재훈 씨를 놔둔다면 YTN은 정상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어찌됐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또 다른 국민에게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방송을 외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서야 예. 된다는 겁니다. 예. 예, 뉴스공장은 YTN 사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TN 박진수 지부장이었습니다. 예, 이번엔 오랜만에 일본 소식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였죠. 아베 정권 지지율이 갑자기 폭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학 스캔들. 이 스캔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게 오래된 사건이라 간단 요약 먼저 제가 해볼 테니까, 예, 만나봐 주십시오. 모리모토라는 학원이 이제 국유지를 사들였어요. 예.
예, 초등학교로, 그렇죠. 예,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그 나라 재산을 사들였는데 그게 감정가의 한 9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헐값에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아베 부부가 연루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스캔들이죠. 예, 그렇죠. 그때 그 아베 부인인 아베 총리의 부인이죠. 아베 아키에 씨가 예. 그 사립학교에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예. 이게 아베 정권이 관여되어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당시 이게 전체 약 9억엔 정도가 되는 게 1억엔 정도 샀으니까 합 800억 정도의 아주 싼 값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 당시 계약자가 일본 재무성이 되는데 이 재무성이 혹시 많은 편의를 봐주지 않았는가 이게 처음부터 작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잘 안 좋은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잠시만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연결할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사학이, 예, 사립학교가 국유지를 샀는데, 그걸 총리 부부가 싸게 해준 거 아니냐? 10분의 1 가격에. 이런 스캔들로 크게 흔들렸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2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예. 아직 연결 안 됐나요? 네, 아직 연결 안 됐군요. 정확하게는 14% 예,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액수들에 비하면 적지만, 근데 여기에, 여기 됐습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1차전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다시 이게 불거진 것이 무슨 문서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 이 재무성이 문서의 계약자인데요. 네, 재무성.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 한번 수습된 걸로 알았지만 야당들은 일체 이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번에 지금 정기 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중에 이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이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게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한 것은 당시 모리토모 학원하고 이 재무성이 계약했던 결제 문서와 예.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하. 즉 당시 이 재무성 입장에서 불리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 건은 아주 특수하게 예.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예상 외의 감정가로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든지, 즉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수용한 듯한 표현들이 다 삭제된 문서를 아하.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이번에 아사히 신문 보도에서 이게 다시 특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 조작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공문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문서를 괜히 조작했겠느냐. 아베 총리 정도 연루됐으니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연달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일단은 문서가 조작됐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된 거네요. 예, 일단 그 의혹을 일단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 재무성의 아소 재상은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이게 오사카 지금 특수부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수사부에 지금 제출하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관련 문서들은 다 폐기했다 한다든지, 이런 아주 국회를 우롱하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예. 정부 각 국회들에서의 정치가들의 답변 형태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시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예, 예전에는 그 정식적인 문서가 없이 예. 이 관료의 양심 선언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 문서 조작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좀 지금까지는 질적 차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여기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런 스캔들이 나와서 이제 스캔들 굉장히, 큰 스캔들이 나오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일본이.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국회 내에서의 이 야당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여론과는 좀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은 벌써 이게 작년 선거에서 한번 아베를 다시 지지했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예. 또 요즘에는 이 경제를 아베 정권 시기에 조금 많이 향상시켜졌기 때문에 예. 아직도 경제를 기대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 아베 정권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 이런 여론이 일반 국민들의 반아베 정서로 확대될지는 좀 의문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여론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는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베 수상 개인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는 같아요. 불거졌지만 아직 어디로 이 사안이 전개되어 나갈지는 이제 전망하기 힘든 거군요. 예. 예전의 방식으로 보면 일단 시간을 많이 끌겠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예,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좀 국장이라든지 또는 차관급이라든지 좀 대리인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방식이네요. 꼴이 잘 나가. 좀 질질 끌어서 필요하게 만들고 이제 그만둬 혹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책임지고 이제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유야무야되고 이런 패턴이요. 예. 예,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평화헌법 개정에 브레이크가 될 수준이 됩니까? 사안이? 올해는 일본이 지금 메이지 유신 150주년이 되는 해이죠.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올해가 헌법 개정의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3분의 1을 확보를 했고 올해 만약에 헌법 개정안을 꼭 상정을 하면 아베 수상이 등장한 역사적 의의는 다 완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안은 일단은 자중해라라는 압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아베 내각의 헌법 개정 시나리오에 일단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 예. 이 스캔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근데 이게, 절대 이제는 분위기가 넘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렸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만약에 총선거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더라도, 이 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자민당의 정권 개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다시 혹시 선거를 해서 또 아베 수상이 다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세력들은 또 이게 상황이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9월에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치명적으로 아베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자민당 정권 교체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의 보수 흐름을 바꾸는 큰 요소가 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결된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한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당황해야 한다. 일본 패싱을 걱정한다. 이런 국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아베 정권이 계속 선거에 이겼던 이유는 유일하게 북한의 핵 문제를 그렇죠. 이용을 했고 또 북의 도발 행위가 당선을 시켜준 것도 사실이죠. 예. 예,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북의 다음 핵실험이라든지 도발 행위가 제일 필요한 외부적 요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남북 지금 평화 드라이브가 걸려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실현이 되면 이 외부적 위기 요소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죠. 또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헌법 개정에 이 외부적인 지금 국제정세의 위기라는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형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남북 간에 지금 현재 평화 무드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게 일본 헌법의 개정을 막고 또 일본의 평화를 지켜가는 한반도 중심의 뭐 동아시아 평화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는데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근데 이런 긴장이 해소되면은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 예. 그렇죠. 지금까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국 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감으로써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 무드와 연결하고 일본이 고립된다라든지 또 미국 추종지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극우들의 계획도 어느 정도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생각이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제가 한반도의 평화 모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도 되고 이번에 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 사건은 또 내부적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 그 평화헌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예,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소환됩니다. 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던, 그러면 어떤 혐의로 소환을 받는 것인지, 예.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전 부장판사, 현 사무장. 오늘은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네.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시간 모자라 다 못했습니다. 예. 근데 네. 다음 주에 있는 일이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몇 가지입니까? 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18개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뽑아본 건 한 23개 정도 됩니다. 23개요? 저기 공장장님, 저 시간이 얼마 없는 걸로 하는데 간단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안 간단한데요. 이거 다 23개 하다 보면 그냥 이거 얘기만 해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큰 거 중심으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23개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법정형이 제일 높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형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이제 뇌물수수입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관계돼 있는 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거, 이게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뇌물수수에 해당하고, 요거는 별도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등 손실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예. 그럼 이거 한 건으로도 10년 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입증되면. 그 다음에 다스에서 이제 140억 원 그 반환하는 소송 관련해가지고 소송 비용 대납 있잖아요. 예. 예, 이게 60억 원 가량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뇌물수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82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불법 자금 전달한 거, 이게 2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소남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 그 대가로 4억 원 받았다고 혐의받고 있는 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받은 거, 이것도 한 수억 원 정도 전달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횡령 또는 배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혐의받고 있는 것은 이영배 금감원 대표로부터 90억 원, 이게 횡령 배임, 요게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거 긴데 어떡하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60억 원 횡령 배임, 요거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많이 쌓여 있네요. 그 사이에. 네.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한 거, 이건 아직 수사가 안 올라왔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 아마도 이제 해외 그 매출 채권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지 않았겠냐 해서 요거 조세 포탈 액수 보면 이것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단 무기징역이 법정에 있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보내셨다고 하는 그 엑셀 파일, 이게 너무 많아서 엑셀 파일을 보내셨는데, 엑셀 파일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 장에 뽑으려고 하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돋보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돋보기로. 공소, 이 중에서 공소시효가 아마 좀 관건이 되겠다 싶은, 앞에 건 알겠습니다. 앞에 것들은 네네. 너무 많아서, 예. 뭐 5년 이상, 10년 이상이니까 일단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군요, 최소.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공소시효가 안 걸릴 것 같은 것 중에 조금 약한 것, 이거 약한 범죄는 아닌데. 약한 것들. 상대적으로. 저기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다는 네. 예, 청와대 문건. 이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여기 7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다스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LA 총영사관 동원해가지고 압력 행사했다는 직권남용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평 별장이나 부천 공장 부지 차명 보유했다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요게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영하고 대선 개입했다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요건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군영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서 2년 이하의 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숫자는 더 이상 안 들어오고요. 하여튼 올해 아주 오래 혐의가 입증되면 유죄가 인정되면 아주 오래 계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여기에 관해서 공장장님께서 이제 형량 잠깐 언급하시니까 양형위원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가장 중한,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무거운 죄가 말씀드렸던 대로 뇌물수수 관련이잖아요. 예. 이게 5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형량의 범위가 징역 9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형을 판사마다 다 다르게 내릴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이 네. 존재하는데 네, 예. 그게 이 경우에는 9년에서 12년은 기본으로 예,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은 형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을 올릴 수 있는 사유가 이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그다음에 동종 정과나 다른 정과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게 가중 요소가 한 6개인가 7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이제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가중 요소는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 깎을 수 있는 요소는 보통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액수가 적거나 그냥 받지는 않고 약속만 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인데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깎을 요소는 없고 그냥 올릴 요소만 지금 보이는데 진지한 올리게 반성, 되면 진지한 반성 이건 절대 없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중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형이 징역 11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중할 때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25년 이상을 선고할 때는 무기징역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형 기준에 따라서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다 감안해서 했는데 25년이 나오면 25년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25년이라는 게 워낙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뇌물수수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무래도 좀 이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런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급직보다.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억 원 이상 뇌물수수한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런 큰 돈은 비교적 그래도 하위직에서 오가는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괜히 이렇게 숫자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무기징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이번에 포토라인을 쓰시는 이후에 오랫동안 못 뵐 수도 있겠네요. 예, 아주 오랫동안. 예, 어느 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밖에서 햇빛을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발표문 사망에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확장 억제 해제,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 석유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 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5당 청와대 오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발표문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르게 얘기했는데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논리는 뭔가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트럼프는 남북에서 나온 발표도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부도 미 국무부도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받아들였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하고 보조를 안 맞춥니까? 그동안 외쳤던 한미동맹에서 미가 미국 아닌가요? 미나리인가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다른 뉴스들이 워낙 크게 빵빵 터져가지고 이 대단히 중요한 남북 문제인데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북 특사단이 갔다 와서 여야 5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자리였죠. 네, 오찬회동을 열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어서요.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공개된 거 풀 버전으로 봤는데 보다가 정말 뭐랄까요, 황당한 지점도 많이 있었어요.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특사단의 방북 활동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속은 게 아니냐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고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다 이것은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군요. 이분들 말에 의하면 뭘 하든 간에 북한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논리대로면. 그리고 북한이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예전과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똑같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이해가요. 논리는 일관되잖아요. 다른 말을 했는데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어제 이어진 대화는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 아니면 청문회였죠. 청문회. 예, 접촉이 있었습니까? 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뭐 이렇게. 네, 굉장히 상세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요. 어제는 사실상 청문회였고, 근데 이제 어제 대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다 거짓말이라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북한이 결국 시간 벌기용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벌기용이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은 대책이 있나요? 라고 되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여서 한번 찾아보시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저는 굳이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하더군요. 예. 야당 입장에서 선거도 임박했는데 다
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안 된다 하거나 크게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된다. 네, 어제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전체 맥락으로 보지 않고 한두 목만 떼어놓고 문제 삼는 거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똑같은 목소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특보는 사퇴시켜라. 그 다음에 김영철 방남했는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대안이 그런 거예요. 사과하라, 밝혀라, 사퇴시켜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은 4월 말이 남이 정하냐, 북이 정했냐, 누가 정했냐. 이명 합의가 있었냐, 이런 합의 것들까지 있었냐, 물었습니다. 대북 접촉이 있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다. 따지고, 북한과의 발표는 변함이 없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그러면? 네, 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1년 안에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소도 북한이 선택했다라고 하고요. 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수 없다. 이게 6개월 전보다 명백히 나은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외신도 굉장히 놀랬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는 좀 다소 다른 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안 되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보수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보수야당과 정반대의 스탠스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미공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평상시 한미공조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네, 어제도 일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낙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방북 결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총리와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한 거냐, 한마디로. 그런. 네, 기자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요지의 질문을 했더니 내가 잘한 거라고, 미라고. 예.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신세진 쪽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북한 특사단이나 남한 쪽의 노력이라든가, 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올림픽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성공시킨 건 트럼프 대통령인 나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 가지라고 하고, 노벨상 가지라고 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서게 한데 가장 공이 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나라고. 올림픽도 나, 뭐든지 나.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코멘트 나왔을 때도 예, 지금 대통령만이 유일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했습니다. 이제 예, 트위터에 쓴 내용인데요. 이제 요즘은 헐리우드도 더 이상 스타가 없고 이제 재미가 없고 먼저 유일한 셀럽은 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신 상태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고 거기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북한 문제만은 통상 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북한 문제만은 그냥 트럼프가 자기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북한이 진정성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헤더나우트 미국 국무부에서도요.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국제적으로는 많이 나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사실 거의 없어서 영어로 좀 길게 다뤄봤고요. 중요한 뉴스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기업 민원 등을 얘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상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비망록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 됐던 거죠, 당시 형제가. 예. 직접 이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돈이 오가는 얘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대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자원외교나 또는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의 해외 투자 등등은 다 이상득 의원이 뛰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디테일 혹은 뭐 그 돈 관련은 아들 이지영 씨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진작에 싱가포르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언론에 거론된 적이 없는데 당시 역할이 컸거든요. 예. 돈 관련해서. 싱가포르로 떠나고 나서 제가 또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추적해서. 네, 쫓아가셨었죠. 예. 싱가포르 사무실도 찾아가고 하여튼 쫓아다녔는데 부동산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됐는데 역할이 굉장히 크다. 네, 예. 그런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지영 씨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예. 자, 이상득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당시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 검찰 출석 앞두고서요. 관련된 전략들을 일부 알린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분은 평생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는 여전히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네. 삼성 소송비대납은 여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론하자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청와대에서 그걸 쓴 적이 없다 안 썼다 모조리 다 부인하는 거죠. 단 하나도 인정하는 게 없으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예. 변호사한테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컷 변론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예. 거짓말인 게 빵빵 드러나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모조리 다 부인하니까요. 모조리. 아무리 모든 정황과 상대방 진술과 증거가 있어도 끝까지 다 부인할 겁니다. 그래 왔고요 평생. 자 다음 수는요. 네, 차한상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변호인단 올렸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물러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밝힌 바인데요.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삼성이 다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나오겠죠. 네, 여전히 걱정된다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3부에 배당이 됐는데요. 관련되어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해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가 있어서 나머지는 짧게 제목 정도 짚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어제 원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지만요. 직전에 연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요. 정 전 의원이 지난해 2011년 기자지방상에게 성추행 시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